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 내리는 밤, 등불 사이로 두 그림자가 미끄러진다. 루주서리는 하얀 옷과 함께 봉인의 실을 지키며 칼이 아닌 침묵과 발자국으로 길을 낸다. 도시는 승전의 북이 멎은 다음 날부터 더 빠른 속도로 말을 감추었다. 장터의 깃발은 여전히 펄럭였으나 깃발 아래에서 오가는 문장은 짧고 둔해졌다. 둔해진 문장 사이로 장부가 움직였다. 장부가 움직이는 날에는 칼이 쉬고 도장이 일한다. 도장이 일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사라진다. 북문 검문소의 첫 칸막이 안 무림맹 집계관 윤정돌은 서류를 바꿔 끼우는 일에만 숨을 썼다. 그의 손등에는 먹물보다 잉크 기름이 더 깊게 배어 있었고 손목은 한 번도 위로 젖혀지지 않았다. 젖히지 않는 손은 늘 아래를 본다. 아래를 보는 동안 위에서 빠지는 이름은 보지 못한다. 오늘 빠질 이름은 하연옥이었다. 검문소 건너편 하북팽가의 문서 주임 팽사운이 종이의 냄새를 먼저 맡았다. 냄새엔 전장이 없었다. 대신 방금 벼린 인주의 금속 냄새가 얇게 감돌았다. 인주의 냄새는 승전의 환호를 닮지 않는다. 그 냄새가 있는 날엔 표에서 진실보다 먼저 빈칸의 모양이 정해진다. 팽사오는 모서리를 두 번 쳐보았다. 가벼운 울림. 종이 사이 공기의 두께가 과했다. 과한 두께는 끼워 넣을 여지를 말한다. 금화상회의 총장 진사헌은 이미 상단의 뒷방을 비워두었다. 그는 숫자를 셀 때 눈을 감고 줄을 볼 때 눈을 뜬다. 줄의 굵기가 절반 칸에서 얇아지는 지점, 여백의 가장자리가 한 올만큼 더 넓어진 지점, 인주태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흔들린 획. 눈을 뜬 그가 본 것은 집게표, 삼식의 하단에 붙은 작은 물결무늬였다. 낮의 장막에서 하연옥이 눌러 새기던 그 주기의 바늘땀. 누가 어느 표를 더 오래 만졌는지, 어디서 손을 떼었는지, 향이 어느 줄에만 앉아 있는지 모두 나중을 위한 표식이었다. 남궁세가 장로 남궁현우는 말수를 줄이고 붓을 늘렸다. 그는 왼손으로 표를 잡고 오른손으로 빈칸의 상단에 점을 찍었다. 점은 이름의 첫 글자가 놓일 자리였다. 점의 높이가 한 획만큼 위로 올라갔다. 올라간 만큼 다른 이름 하나가 자연히 아래로 밀렸다. 밀리는 이름은 사람의 입에서도 같이 밀린다. 사람의 입에서 멀어진 이름이 기록에서 먼저 지워진다. 형법좌승 모용관정은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그가 움직일 때 방의 물건 위치가 반 칸씩 옮겨졌다. 옮겨진 만큼 사람들의 습관이 틀어졌다. 서류를 받던 사원 윤항이 문턱을 넘을 때 발목을 바깥으로 살짝 틀었다. 틀린 발목은 같은 통로에서 두 번 휘청였고 그 휘청임 사이로 공적 보고 제이안이 제일안의 표지로 갈아입었다. 표지를 갈아입는 동안 아무도 문장을 읽지 않았다. 읽지 않을 때 문장은 더 잘 바뀐다. 천마신교 전위대장 흑과는 담장과 담장 사이의 좁은 길을 골랐다. 그는 장갑을 벗지 않았다. 벗지 않은 손은 냄새 대신 광택을 남긴다. 광택은 등잔불에서만 드러난다. 등잔불은 금화상회의 뒷방에서 켜졌다.
흑관의 뒤에는 설명이 따라왔다. 설명의 눈두덩은 밤을 샜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고, 그의 소매 끝에는 향이 흡수되지 않은 미세한 분가루가 붙어 있었다. 분가루는 청문이 만든 카나리아였다. 분가루가 남은 문장은 나중에 한 번 더 읽힌다. 한 번 더 읽힐 문장만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문장만이 오히려 거짓을 오래 끈다. 사천당가의 무기창 주관당인 후가 꺾인 창날을 묶어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말을 덜고 쇠를 더했다. 쇠의 각도는 화살의 높이를, 높이는 사람의 공을 불러왔다. 꺾인 촉의 각도가 일정해질수록 표의 설득도는 커졌다. 설득이 커질수록 질문은 줄었다. 질문이 줄어드는 방에서 이름은 더 빨리 정해진다. 이름이 정해지는 사이 청연루의 문차는 일정한 음으로 울렸다. 그 틈을 타서 하연옥은 서린과 함께 뒷골목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아이의 손에는 재가 든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재는 발자국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발자국의 날을 둥글게 한다. 둥근 날은 사건의 시간을 흐린다. 시간이 흐려지면 장부의 변주가 쉬워진다. 쉬워진 장부는 더 멀리 간다. 유수객잔의 안방에서는 모용관정이 등잔을 한 번 껐다 켰다. 꺼진 사이로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다. 켜지는 순간 남궁 연우의 점이 흑관의 도장 아래로 숨었다. 숨은 점은 냄새로만 남았다. 냄새는 억새향 위에 아주 미세한 소금기를 얹고 있었다. 소금기는 사람의 감정보다 오래가는 체온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만이 오늘 밤 하연옥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자리를 기억했다. 상단의 회계 주인 방서주는 장부의 곁살을 아주 얇게 깎아 새 제본을 해먹었다. 제본의 실은 바깥에서 보면 일반 상인의 장정과 다를 바 없었으나 실의 매듭 간격이 천기각의 나편 주기와 맞았다. 맞는 주기는 다른 방의 공기를 끌어다가 같은 속도로 흔들었다. 흔들림이 같아지자 서로 다른 글씨가 같은 결을 가졌다. 같은 결의 문장은 서로를 증명했다. 서로를 증명하는 문장들 사이에서 빠진 이름 하나는 더욱 또렷하게 사라졌다. 하북팽과 선봉장 팽대문은 현실의 돌파와 표의 돌파 사이에 길을 놓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단위구가 협곡의 구비에 박힌 순간을 정확히 묘사했고, 그 정확함이 잠깐 붓끝의 각도를 낮추게 만들었다. 낮아진 각도는 빈칸의 높이를 바꾸었다. 바뀐 높이가 한 줄 아래를 눌렀다. 눌린 줄의 첫 글자는 하였고 마지막 글자는 옥이었다. 눌린 만큼 그 이름은 표지의 모서리에서 잉크의 스침으로만 남았다. 천막에서, 도시에서, 서고에서 동시에 장부의 길이 가늘어졌다. 가늘어진 길에는 이름이 잘 걸리지 않는다. 이름이 걸리지 않으면 책임의 고리도 걸리지 않는다. 책임 없는 승전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래 버티는 승전이 아니라 오래 남는 영웅담이었다. 영웅담은 이름을 쌓아 만든다. 다른 이름을 지워 얻은 이름일수록 더 단단해 보였다. 밤의 가운데 이름 없는 서고의 문지기 노우연은 귀가 어두웠지만 눈이 밝았다. 그는 흑관이 들고 들어온 공첩의 모서리가 너무 새롭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움은 항상 뒷방에서 붙는다. 그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낡은 집의 예법이었다. 묻지 않는 사이에 공첩 하나가 장부로, 장부 하나가 회의록으로, 회의록이 명부로 달라붙었다. 다른 표정으로 같은 숨을 쉬며 제가루어는 요식의 문장을 길게 끌었다. 길어진 문장은 빈칸을 덮는 데 능했다. 덮인 자리에서 도장은 멈추지 않았다. 도장은 이름을 만들고 이름은 표정을 만들었다. 남궁연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진사헌은 눈을 들었다. 흑과는 눈을 옆으로 두었다. 내려깔린 눈은 책임을 거두고 들린 눈은 책임을 나눴다. 옆으로 둔 눈은 책임을 건너뛰었다. 건너뛴 책임은 종이의 뒷면으로 숨어 들어갔다. 뒷면에는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이름이 없는 뒷면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뒷면이 언젠가 앞면을 뒤집는다. 하연옥은 그 뒤집힘의 속도를 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아이의 손이 움직였다. 서리는 창틀의 나무결을 따라 미세한 가루를 긁어 모았다. 가루에는 등잔기름과 억새향과 인주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그 가루를 소매 속 종이에 묻히자 종이는 숨을 되찾았다. 숨을 되찾은 종이는 냄새로 글을 썼다. 냄새의 문장은 아무도 읽지 못하지만 천기각은 읽는다.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내일의 방향을 정한다. 밤이 저물 무렵 저 입막음 장부가 봉해졌다. 봉인은 모용관정의 인으로 닫혔고 옆면에는 남궁연우의 얕은 점이 스쳤다. 봉한 장부는 곧장 관문으로 가지 않았다. 금화상회의 뒷방을 들렀다가 유수객잔을 거쳐 이름 없는 서고의 가장 안쪽 칸에 눕혀졌다. 눕혀진 등 위로 연기가 한 번 얇게 흘렀다. 연기의 궤적이 글자처럼 보였으나 누구도 읽지 않았다. 읽지 않을수록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은 것은 언젠가 꿰매어진다. 꿰매는 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새벽 문지방을 넘어 나온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바람의 결만큼 도포의 칼이 밖으로 뻗고 피의 혀가 안으로 말렸다. 안과 박 사이에서 장부는 스스로 걸었다. 걷는 동안 이름 하나가 떨어졌고 떨어진 자리에 빈칸이 놓였다. 빈칸은 침묵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들을 귀를 만드는 일이 남았다. 그 귀는 칼이 아니라 바늘이 만든다. 바늘은 말이 없고 대신 길을 남긴다. 길은 오늘 장부가 지나간 거리와 겹쳤다. 겹친 자리를 사람들은 승전이라 불렀다. 기록은 다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침 북문 초소에서 윤정도가 첫 보고를 올렸다. 보고의 첫 줄에는 전장의 수가, 둘째 줄에는 공의 배분이, 셋째 줄에는 도장의 순서가 적혔다. 마지막 줄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줄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남겨둔 자리였다. 그 자리에 들어갈 이름은 길지 않았다. 짧은 이름, 하, 연, 옥. 짧은 이름은 오늘도 적히지 않았다. 적히지 않을수록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을수록 나중에 실로 더 강하게 꿰매진다. 그 꿰맬 실은 이미 천기각의 서랍에서 길게 풀려 있었다. 새벽의 바람은
도시의 지붕을 스치며 방향을 2번 바꾸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던 찬 기류가 장터의 깃발을 한 번 흔들고 서쪽 성벽의 물창을 지난 뒤 갑자기 동남으로 미끄러졌다. 바람의 궤가 이렇게 짧게 꺾이는 날에는 향과 가루가 오래 머문다. 하연옥은 천기각 2층 복도 창사를 반쯤 열어놓고 바람이 실어 올린 냄새의 결을 가늠했다. 억새향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창턱에서 한 번 맴돌았다. 맴도는 향은 보통 누군가의 의도였다. 서연은 복도 끝 장대 위의 끈을 당겨 등롱의 창을 열었다. 불심이 들숨을 쉬듯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안정되었다. 그녀는 등롱 아래 매달린 작은 쇠구슬이 동쪽으로 반발을 주는 것을 보았다. 바람의 힘이 약하지 않았다. 서연은 얇은 장부 한 권을 가슴에 안아 안쪽 방으로 옮겼다. 방의 가운데에는 낮게 놓인 탁자와 닫힌 서랍, 그리고 바늘과 실의 그림이 새겨진 운패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다. 운패 표면의 미세한 광택은 지난밤의 손길을 증언하고 있었다. 하연옥은 자리에 앉아 서랍의 윗판을 손톱으로 한 번 긁어보았다. 가루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에 닿는 냉기가 유난히 길었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혀끝에 남는 맛이 낯설었다. 쓰다기보다 묘하게 철 냄새가 섞인 사막의 먼지 같은 맛. 그 순간 그녀는 지난밤 검문소와 상단, 그리고 이름 없는 서고를 관통한 장부의 길이를 마음속에서 다시 재보았다. 길이가 과하게 매끈했다. 매끈함 뒤에서는 흔히 누군가의 손이 바람을 이용한다. 사천의 바람을 잇는 일에는 항상 단가가 있었다. 같은 시각 성문 남쪽 골목의 양조장 뒤편에서 사천당가 복방 좌사 당비연이 천으로 감싼 편자를 풀고 있었다. 편자 한 짝의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곱게 빻은 진홍빛 가루가 들어 있었다. 가루는 홍이 아니었다. 빛만을 빌린 무형이었다. 당비연은 작고 넓은 접시에 가루를 민들레 양의 솜털만큼 펼쳐 올렸다. 옆에서 제제사 당영서가 비단선의 뼈대를 조심스레 펴며 바람결을 시험했다. 바람은 동남으로 흘렀고 골목의 벽은 그 흐름을 한 번 모아 던져 줄 만한 모서리를 갖고 있었다. 당영서는 벽의 모서리 높이를 손가락 2마디만큼 낮게 잡았다. 낮아진 각도는 골목의 공기를 타고 올라 천기가 2층 창틀로 들어갈 것이었다. 당비연은 손에 뿌린 기름을 종이에 문질러 닦고 작은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다. 냄새가 없었다. 냄새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냄새였다. 그녀는 비단선의 태를 호리병 입구에 한 번 대고 떼었다. 태의 끝이 미세하게 젖었다. 젖은 곳을 바람 앞으로 두었다. 당영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말은 늘 짧았다. 짧을수록 길은 정확했다. 오늘 이 바람은 향을 거스르지 않고 억새향과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억새향에 얹혀 무형이 될 것이다. 천기각의 복도에서 서리는 창턱에 깔아둔 얇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종이에는 잉크가 아니라 등잔기름이 얇게 칠해져 있었다. 바람이 드나들면 기름의 결이 손톱 자국처럼 변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각 조각의 가장자리를 만져 결의 틈이 어느 방향으로 벌어졌는지 확인했다. 첫 조각은 북동, 둘째는 정동. 셋째 조각에서 결이 갑자기 반시계로 말려 있었다. 말림이 불규칙했다. 불규칙은 사람이 만든 흔적이었다. 서리는 종이에 묻은 냄새를 맡았다. 표면은 억새향인데 깊은 층에서 물의 비린내가 올라왔다. 물이 아닌데 물의 냄새. 그 냄새는 예전에 사천에서 온 장정의 표지에서 맡았던 것이었다. 동문에서만 쓰는 일정한 배합의 예고 냄새. 냄새 자체가 독은 아니고 독이 길을 찾게 하는 깃발이었다. 서연이 나타나 창문을 반쯤 닫았다. 그녀의 손등에는 미세한 흉터들이 흘러내리는 물길처럼 엮여 있었다. 서연은 말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을 꺼내 창틀에 나무결을 긁었다. 나무결 사이엔 아무것도 끼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반대로 위판을 손톱으로 튕겼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잔가루들이 공중에서 모래, 폭포처럼 잠깐 떨어졌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그 순간에만 똑바로 숨을 멈추었다. 숨을 멈추면 귀가 열린다. 귀가 열리면 떨어지는 소리가 굵은지 가는지 구분된다. 오늘의 소리는 가늘었고 끊겼다. 끊기는 낙낙음은 바람으로 실린 무형의 증거였다. 복도 끝에서는 자맹 요원 침야가 외곽 경계를 맡아 골목의 기척을 거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움직였으나 내부의 핵심 동작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윤서가 서연의 표를 들고 올라왔다. 표에는 새벽 첫 시각부터 방금 전까지 천기각으로 들어온 기척과 향의 변화가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선의 중간중간에 갈고리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다. 갈고리는 변칙의 자리였다. 서연은 등록 유리의 안쪽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굴절과 창문 밖 그림자의 길이를 동시에 기록했다. 두 기록이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3번 있었다. 그 3번 중 마지막이 방금 전이었다. 하연옥은 서연에게 창틀과 복도의 공기를 바꾸는 순서를 지시했다. 밀폐가 아닌 회전이었다. 공기를 바꾸면 냄새가 사라지지만 회전시키면 냄새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언제나 다음 방으로 이어지는 손잡이가 된다. 그녀는 운패를 하나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바늘과 실의 무늬 아래 아주 희미한 붉은 점이 있었다. 점은 별도의 암호였다. 동문 각주 약홍이 천기각으로 보낸 내부 표식. 약홍은 멀리 있었다. 그러나 표식은 가까웠다. 표식이 가까우면 손이 오기 전에 판단을 내려야 했다. 기다렸다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남쪽 골목의 양조장에서는 당비연과 당영서가 첫 번째 시험을 끝내고 물러섰다. 바람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두 번째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호리병을 쓰지 않고 돌창 틈에 박아둔 얇은 방울을 사용했다. 방울 안에 든 것은 가루가 아니라 액체였다. 액체의 일부 성분은 억새향을 만나면 냄새를 감춘다. 냄새가 감춰지면 사람은 안심하고 창문을 연다. 창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은 집의 안쪽 구조를 훑는다. 당영서는 손가락을 2번 튕겨 바람결을 듣고 돌창의 높이를 한 마디 낮췄다. 낮아진 높이는
고개 숙인 사람의 숨을 노렸다. 칼로 찌르지 않고 숨에 닿는 일. 그것이 단가가 바람과 오래 거래한 방식이었다. 하얀 옥은 서랍에서 나편이 박힌 얇은 유리를 꺼냈다. 유리는 빛을 설득하는데 유용했다. 창턱에 유리를 세우자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미세하게 꺾였다. 꺾인 빛은 공기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던 소용돌이와 얇은 흐름의 갈림길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갈림길에 작은 나무잎을 올려보았다. 나무잎이 제자리에서 돌아갔다. 오래 돌지 않고 멈추었다. 멈춘 자리가 창문에서 2걸음 안쪽이었다. 그 자리는 보통 서연이 서서 장부를 넘기는 위치였다. 서리는 자신의 소매 속에서 어젯밤에 주웠던 종이 조각을 꺼내 빛에 비춰보았다. 종이는 차갑지 않았다.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조각이 이미 열과 냄새를 충분히 마셨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코끝으로 가만히 붙여보았다. 소금기가 거의 사라졌고 대신 희미한 단맛이 남아 있었다. 단맛은 누군가가 이미 한 차례 문장을 더씹혔다는 증거였다. 더씹힌 문장은 단가의 습관이었다. 문장 위에 얇은 막을 입혀 다음 장으로 넘길 때 손가락에 마찰을 줄인다. 마찰이 줄면 종이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의 의심도 늦어진다. 천기각 아래층에서 초연이 올라왔다. 그의 눈은 느긋했으나 말은 짧았다. 그는 북문장터의 약방에서 조금 전 특이한 손님이 물건을 사갔다는 보고를 올렸다. 손님은 자신을 외지 상인이라 소개했고 긴 소매를 놓치지 않았다. 약방의 주인 이름은 범효였다. 범효는 바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문을 조금만 열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을 넓게 열었다. 넓게 열면 바람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들어온다. 그때 들어온 바람이 약방의 등잔을 2번 깜빡이게 했다. 2번은 신호였다. 약방을 통해 천기각의 골목길로 바람이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윤서는 암영로에서 올라온 장부 중 단가의 무기창 기록을 꺼내 탁자에 펼쳤다. 당인 후의 글씨로 남겨진 화살촉의 각도와 쇠의 결, 그리고 기름의 배합. 기름의 배합표 가운데 작은 숫자 하나가 어제와 달랐다. 숫자가 하나 바뀌면 향의 성질이 한 칸 움직였다. 움직인 성질은 억새향을 중화하기보다 덮는 쪽이었다. 덮인 향은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않는 향은 목적한 자리까지 간다. 목적한 자리가 누구인지 하연옥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칼이 그 이름을 찾는다. 오늘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바늘이었다. 서연은 창틀에 손을 대고 아주 느린 호흡으로 방 안 공기를 내보냈다. 내보낼 때마다 등롱의 불꽃이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졌다. 굵어지는 순간 불꽃의 색이 아주 잠깐 노랗게 물들었다. 노란색은 기름에 다른 성분이 더해졌음을 말해 주었다. 서연은 등롱을 껐다. 불이 꺼진 자리에서 냄새가 한 겹 벗겨졌다. 벗겨진 냄새 속에서 금속의 얇은 비린내가 드러났다. 그 비린내는 물건의 것이 아니라 바람의 것이었다. 같은 시각 당비어는 양조장 우물가에서 발 뒤꿈치를 돌려 한 번 땅을 찍었다.
땅 속의 공기가 위로 올라왔다. 그 공기는 골목의 온도와 다르게 미지근했고 축축했다. 축축함은 가루를 눅눅하게 만들지만 그 눅눅함은 바람과 합쳐지면 오히려 오래 간다. 오래 가는 독, 오래 가는 바람. 당령선은 비단선을 접어 품에 넣고 첫 번째 방울을 돌창에서 떼어냈다. 방울의 안쪽은 비었다. 비어 있으나 흔적이 있었다. 비어 있어야 흔적이 남는다. 흔적은 바람과 장부가 만나는 자리에서만 읽힌다. 서리는 복도의 발자국 위에 얇은 재를 뿌렸다. 재가 둥글게 번졌다. 번지는 동안 재의 알갱이가 서로 당기는 모양을 보았다. 서로를 밀지 않고 당기는 모양은 보통 습한 날에 나타났지만 오늘의 습기는 얕았다. 얕은 습기 위에서 재가 당긴다면 그 아래에 더 가벼운 가루가 먼저 깔렸다는 뜻이었다. 가벼운 가루가 먼저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재가 앉았다. 서리는 재를 손가락으로 밀어 가장자리에 모았다.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윤이 났다. 그 윤은 등잔기름의 윤이 아니었다. 비단선의 윤이었다. 하연옥은 결정을 내렸다. 천기각의 공기를 버티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다. 버티면 흔적이 사라지고 돌리면 흔적이 남는다. 그녀는 서연에게 창 아래 걸린 끈들을 차례로 당기게 했다. 끈은 바닥의 사선과 천장의 그물판을 동시에 움직였다. 움직임은 방 안의 공기를 네 조각으로 나눴다. 나뉜 공기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흘러나간 바람이 복도 끝에서 모였다. 모인 자리에서 서연이 기다렸다. 그녀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 모여든 공기를 받았다. 주머니 속에는 종이가 아니라 얇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다. 비단은 냄새를 오래 기억한다. 공기가 멎자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하연옥은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물은 맑았다. 그러나 잔의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생기는 속도가 느렸다. 느린 속도는 잔의 표면, 장력보다 공기 중 작은 입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뜻이었다. 입자가 가벼울수록 속도는 늦어진다. 늦어진 물방울은 잔해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맺혔다.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사람을 속인다. 오늘 속아야 할 사람은 이 방의 주인이 아니었다. 문 밖의 주인이었다. 윤서는 암영루로 바람의 기록을 보내기 위해 봉투에 인주태를 얇게 발랐다. 인주태에는 청문의 미세한 표식이 섞여 있었다. 표식은 글씨를 고치면 빛을 바꾸는 성질이 있었다. 빛이 바뀌면 같은 문장이 다른 시간으로 보인다. 다른 시간으로 보이면 추적은 어긋난다. 어긋난 추적은 단가를 자만하게 만든다. 자만은 빠르고 빠른 자는 발을 크게 내딛는다. 발이 커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 길어진 그림자는 잡기가 쉬웠다. 하연옥은 그 다음 밀의 길이를 가늠했다. 오늘 밤에 덫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덫은 길이 길수록 좋다. 길게 놓으려면 이름을 적지 말아야 했다. 저녁 무렵 바람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멎는 순간 천기각의 서랍 중 하나가 미세한 소리를 냈다. 소리는 종이와 나무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리였다. 놓치지 않으려는 사이에 손끝이 떨렸다. 하연옥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에 혈이 빠르게 들고 났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 혀 끝의 맛이 한순간 더 선명해졌다. 철 냄새 사이로 아주 옅은 쓴맛이 섞여 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과장이 아니었다. 쓴맛은 공포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시간은 길을 만든다. 길은 장부로 이어진다. 장부는 바늘과 실로 꿰매진다. 꿰매진 장부는 칼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더 멀리 간다. 밤이 내리자 성벽 위에 횃불이 늘었다. 불빛과 불빛 사이에 어둠이 얇아졌다. 얇아진 어둠은 바람을 놓친다. 바람이 길을 잃는 사이에 당비연과 당영선은 양조장을 떠났다. 그들의 흔적은 물 위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금세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다. 사라지는 흔적의 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라지는 흔적은 언제나 아주 작은 중심을 남긴다. 그 중심은 냄새도 발자국도 아닌 누군가의 계산이었다. 서리는 탁자 위에 작은 나무패들을 늘어놓았다. 나무패마다 화살과 깃발, 등잔과 창틀, 골목과 우물, 바람과 재 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기호들의 위치를 바꾸며 바람이 천기각으로 들어온 경로와 약방, 양조장 서고를 잇는 선들을 조용히 이었다. 선이 하나로 닿는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의 가운데에 작은 원을 그렸다. 원 안에 세 글자를 조심스레 적었다. 사천단가.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 아래 원의 태가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확신의 크기였다. 하얀 옥은 서린의 손을 잠시 덮었다. 눈빛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빈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겉면이 아닌 속면으로 말았다. 말린 두루마리 끝을 코끝에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확인했다. 억새향과 등잔기름,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단맛. 단맛은 다음 장의 문장과 연결된 표식이었다. 오늘의 글은 쓰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쓰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꾼다. 바람이 스스로 돌아오게 두는 편이 낫다. 돌아온 바람만이 자신의 냄새를 안다. 서연이 비단 주머니를 닫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주머니는 가벼웠다. 가벼운 주머니가 내일을 무겁게 만들 것이었다. 윤서는 암영루로 첫 보고를 보냈다. 초연은 파문국의 교체 준비를 시작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지나갔다. 지나간 바람의 뒷자락에 비단선의 몽환 같은 윤이 잠깐 걸렸다가 풀렸다. 밤은 도시를 천천히 덮었다. 덮이는 동안 이름들은 서로를 밀고 당겼다. 누군가의 이름이 장부에서 사라졌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장부에 새겨졌다. 사라진 이름과 새겨진 이름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 손이 바람을 골랐다. 그 바람이 천기각의 창턱을 스쳤다. 창턱 위에서 억새향이 한 번 더 맴돌았다. 맴도는 향의 끝에서 쓴맛이 아주 짧게 솟았다. 그 쓴맛은 독이 아니었다. 독이 오는 길이었다. 그 길은 이미 기록 속에 들어와 있었다. 해가 지면 도시는 자신이 낮에 한 말을 지우기 시작한다. 간판의 먹빛은 한 톤 더 어두워지고 상단의 창은 안쪽으로 반뼘 더 물러난다.
천기각의 처마 아래 등롱이 하나둘 켜질 때 바람은 한 차례 꺾였다. 동남에서 스며든 기류가 창턱에 걸려 소리를 낮추었다. 억새향이 아니었다. 향을 덮는 다른 숨이었다. 하연옥은 그 숨을 잠깐 혀끝으로 재고 서랍을 닫았다. 냉기는 길었고 길수록 결정을 재촉했다. 그녀는 방 안의 것들을 움직이지 않았다. 장부는 제자리에 눕혀둔 채 빈 표지 하나만을 걷어 겉을 쓸었다. 표지의 매끈함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은 언제나 누군가의 노력이었다. 노력의 방향을 바꿔주면 길이 생긴다. 오늘 밤 길은 천기각 밖으로 이어져야 했다. 서연이 무언의 신호를 받든 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얇은 주머니가 4개, 운패 2장이 겹쳐 있었다. 운패의 태에 새겨진 바늘과 실의 무늬가 등롱빛을 받아 잠깐 미세한 칼끝 같은 반짝임을 냈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닫고 빛의 결을 바꾸었다. 등롱의 불심은 2 호흡 만에 낮아졌다. 빛이 낮아지면 바람은 먼저 약해진다. 약해진 바람이 드러내는 길은 사람보다 느려서 오래 남는다. 윤서가 암영루에서 올라온 단신을 내밀었다. 남문 쪽 상인길의 검문이 갑자기 엄격해졌고 서문 쪽 도박판에서 오락문 기도의 움직임이 사라졌다는 보고였다. 빈자리 2개가 같은 시각 생기면 셋째 빈자리가 곧 열릴 차례였다. 제가루헌의 사환 윤왕이 관문 도장에 잉크 배합을 바꿨다는 눈치도 곁들여져 있었다. 잉크가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 하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뀐 길을 따라주는 쪽이 덜 다친다. 초연은 아래층에서 올라오며 손에 목함을 하나 들고 있었다. 목함에는 비단처럼 얇은 지도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골목과 수로, 우물과 서고, 장터의 천막과 여관의 뒷마당, 금화상회의 뒷문, 유수객잔의 등잔 받침. 조각들을 탁자 위에 흩어놓자 흩어진 선들이 서로를 부르듯 엮였다. 서연이 손끝으로 선의 간격을 재고 서린이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들었다. 아이의 눈은 선의 굽이를 먼저 본다. 굽이가 급할수록 발은 짧아야 한다. 짧은 발로 오래 가는 기술이 필요했다. 문을 나서기 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청문의 문장으로 된 얇은 종이를 서연이 꺼냈다. 종이에는 길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길의 시작과 끝에 아주 얕은 점이 찍혀 있었다. 시작점에는 유곽의 이름이, 끝점에는 약방의 이름이 있었다. 그 종이는 오늘 밤 도시의 소문을 맡을 것이다. 시작점에서 어떤 기생이 손님과 달아났다는 소문이 나오고, 끝점에서 외지 상인이 독을 찾았다는 소문이 붙을 것이다. 소문은 칼보다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추격을 끌고 가는 쪽의 이익이었다. 천기각의 서쪽 계단을 내려오며 서리는 난간의 나무결을 스쳤다. 나무결 사이에 남아있던 낮의 얇은 가루가 더 이상 손끝에 묻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는 뜻이었다. 지나간 자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고 남기지 않은 자리에서 대신 냄새가 짧게 솟았다. 비단선의 윤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끈을 당겨 공기를 뒤집었다. 뒤집히는 순간 냄새가 작은 원을 그렸다가 흩어졌다.
흩어지는 방식이 성급했다. 성급함은 바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었다. 문 밖의 골목은 벌써 다른 리듬을 갖고 있었다. 물지개가 한 번 덜 울렸고 악착같이 가격을 깎던 상인의 목청이 낮았다. 낮아진 목청 사이로 두 사람의 발이 들어갔다. 하연옥의 발은 무겁지 않았고 서린의 발은 가벼웠으나 빛나지 않았다. 무영천보의 첫 보폭은 길지 않았다. 그림자를 먼저 버리는 연습이었다. 그림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눈을 더 자주 깜박인다. 깜박이는 동안 길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첫 번째 길은 수로 아래로 열렸다. 북문과 연결된 오래된 폐도랑이 남은 물을 간신히 품고 있었다. 물의 표면에는 밤의 별이 아니라 낮의 먼지가 떠 있었다. 먼지는 서류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종이 털에 섞여 있었고, 종이 털에는 인주의 얇은 태가 붙어 있었다. 도시 아래로도 기록이 흐른다는 뜻이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그 표면을 살짝 건드리자 동그란 물결이 2번 번졌다. 2번은 길의 확인이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의 냄새가 바뀌었다. 억새향에 덮여 있던 다른 향이 얇게 도망쳤다. 도망친 향이 마지막으로 붙은 방향은 동쪽이었다. 수로를 따라 두 사람은 낮은 천장을 어깨로 스치며 전진했다. 천장의 습기가 겨울의 살결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물방울이 방울져 떨어져 발등을 두드렸다. 발등을 두드리는 간격이 한 번 어긋났다가 다시 맞았다. 그 사이에 서린의 손이 가볍게 흔들렸다. 흔들린 손끝에서 머리칼 한 올이 빠져나갔다. 머리칼은 실처럼 가늘었고 내공이 가볍게 실렸다. 무형침 투술의 바늘이 물방울 뒤의 어둠을 가로지르더니 수로 벽의 작은 틈에 갇혀있던 벌레를 꿰뚫었다. 벌레의 움직임이 멎었다. 움직임이 멎자 천장의 어느 곳에서 아주 얕은 긁힘 소리가 멈추었다. 소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자맹문이 아닌 쪽에 어설픈 뒷조침이 수로의 귀에서 잘렸다. 수로를 빠져나오면 장터의 아래턱으로 나온다. 장터의 천막 어둠은 밤이 깊을수록 색을 잃는다. 색을 잃으면 냄새가 남는다. 구운 고기 냄새, 젖은 천 냄새, 금속 냄새, 사람의 땀 냄새. 냄새들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길이 긴장하면서 당겨졌다가 풀린다. 오늘은 당겨지는 힘이 샜다. 당겨지는 동안 목재 상자 하나가 흔들렸고 흔들림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사천의 억새향이 옅게 배어있는 소년이었다. 외지 상인의 조카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 아이. 눈매가 새고 손이 너무 깨끗했다. 깨끗한 손은 일을 잘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하연옥은 아이의 손끝에서 냄새가 아니라 침묵을 맡았다. 침묵은 언제나 지시를 담고 있었다. 서연이 한 발 앞서 나섰다. 말은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왼쪽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며 운패를 잠깐 보여주고 감추었다. 운패의 반짝임이 아이의 눈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을 본 눈이 잠깐 풀렸다. 풀리는 사이 그녀의 손이 아이의 허리끈에 매달린 작은 구슬을 밀어 올렸다. 구슬은 음향을 위해 달아둔 장치였다. 구슬이 올라가면 신호가 울려야 했다.
울리지 않았다. 안쪽의 쇠심이 이미 부러져 있었다. 신호가 울리지 않는다면 신호를 듣는 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거나 준비된 귀가 다른 곳을 향해 돌아가 있는 중이었다. 둘 다 오늘 밤에 좋았다. 장터의 끝을 돌아 유수객잔 뒷마당에 이르면 낮에 본 웅덩이가 조금 더 넓어져 있었다. 물의 표면에서 작은 파문이 안쪽으로 말렸다가 다시 펴졌다. 말림과 펼침의 간격이 2번 반복되었다. 2번은 경유지, 도착의 합도였다. 범효의 약방에서 넘어온 바람이 이 마당을 한 번 핥고 흘러간 흔적은 아주 옅었다. 옅을수록 길은 더 정확했다. 서리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끝으로 돌멩이를 하나 꺼냈다. 돌멩이의 밑면에는 인주태가 10개 말라붙어 있었다. 청문이 남긴 흔적이었다. 흔적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2줄의 불빛이 내려왔다. 수문 위에 횃불이 움직이며 어둠을 갈랐다. 남궁새가 무위당의 순시였다. 앞선 밤에 보았던 남궁서유의 행차가 아니었다. 칼을 덜고 도장을 더 갖춘 행렬이었다. 도장이 움직이면 칼은 천천히 따라온다. 따라오는 칼은 보통 더 무섭다. 하연옥은 서린을 옆으로 밀어 그늘 속으로 붙였다. 숨을 낮추고 눈을 낮추고 이름을 낮추는 시간이었다. 순시대의 끝에서 2 사람의 발이 멈췄다. 한 사람은 서고의 냄새를, 다른 사람은 양조장의 냄새를 달고 있었다. 2 냄새가 같은 문장 안에서 섞이면 문장의 결은 쉽게 바뀐다. 결이 바뀌면 책임의 방향도 바뀐다. 책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보고 싶어 하는 눈은 언제나 있다. 그 눈을 피하는 법은 간단했다. 스스로 보이지 않는 문장이 되는 것. 서연은 허리춤에서 얇은 재를 한 줌 꺼내 바닥에 펼쳤다. 재가 바람을 타고 낮은 무늬를 만들었다. 무늬의 결 따라 그녀와 서린의 발은 붓끝처럼 움직였다. 무영천보의 짧은 보폭이 골목의 모서리마다 작은 쉼표를 찍었다. 쉼표의 수가 늘어날수록 뒤쫓는 발의 문장은 서툴어졌다. 도시의 동쪽 끝으로 갈수록 수로는 깊어지고 벽의 돌은 낡아진다. 낡은 돌은 사람의 열을 오래 머금는다. 머금은 열은 밤에만 새어나온다. 새어나오는 열을 따라 내려가면 폐창고로 닿는 문이 있다. 북경 암영루의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문은 밖에서 보면 아무 표시가 없고 안에서 보면 벽돌 하나만 다른 빛을 갖고 있었다. 다른 빛을 알아보는 눈은 많지 않다. 오늘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둘이었다. 문지방을 넘기 직전 괴짝들 사이에서 낮게 갈리는 소리가 났다. 칼이 아니라 쇠침의 움직임이었다. 사천단과 제제사의 손재가는 칼날보다 조용하다. 조용할수록 멀리 간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리춤의 끈을 문턱에 걸었다. 끈의 올 사이로 들어간 금가루가 공기 속으로 가볍게 흩어졌다. 흩어진 금의 흔들림이 4번 고르게 일렁였다. 4번은 사람이 아니라 장치라는 뜻이었다. 장치가 있으면 장치만 치우면 된다. 서린의 손끝에서 머리칼 바늘이 나갔다. 이번에는 사람을 겨냥하지 않았다. 낡은 벽돌 틈에 숨겨둔 작은 방울의 입을 막았다.
방울의 혀가 더 이상 흔들리지 못했다. 흔들림이 멈춘 자리에서 다른 소리가 살아났다. 아주 얇은 호흡, 그리고 가느다란 발등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발은 가벼웠지만 내공의 무게를 적절히 분산시키지 못했다. 잠행문 수련이 아닌 자였다. 멀리서 배운 흉내일 뿐이었다. 흉내는 진짜를 만나면 금세 헐거워진다. 하연옥은 발소리의 길이를 속으로 셌다.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일정하지 않으면 겁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겁이 끼어 있으면 냉소심결이 더 잘 박힌다. 그녀는 숨을 한 박자만 억눌러 자신의 맥을 낮추었다. 몸의 온기와 호흡이 가라앉자 주변의 공기가 함께 낮아졌다. 낮아진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의 심장 박동이 잠시 더 커졌다. 커진 박동 사이로 판단이 더디게 미끄러졌다. 그 미끄러지는 틈을 서연이 잡았다. 지레를 한 줌 더 뿌려 상대의 발등에 작은 쉼표를 만들었다. 쉼표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한 박자 늘린다. 늘어난 박자 동안 문을 통과하면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하 수로의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래된 물, 기름, 습한 돌, 썩은 나무, 먼지에 앉은 얇은 단맛. 단맛은 장부가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었다. 암영루의 숨은 창고는 이 냄새로 길을 찾는다. 윤서는 먼저 앞장서 촛불을 켜고 초연은 뒤에서 문을 닫았다. 서리는 문턱에 남은 재를 손바닥으로 쓸어 모아 주머니에 담았다. 오늘의 길에 붙은 냄새를 내일 읽기 위함이었다. 밖에서는 순시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는 소리와 멀어지는 소리가 교차하는 사이로 어둠 속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흑관이었다. 천마신교 전위대장의 발은 넓지 않았고 넓지 않은 대신 깊었다. 깊은 발은 물소리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공기에 빈틈을 만든다. 빈틈은 등잔을 꺼뜨리지 않고도 방의 발길을 뺏는다. 그렇게 빼앗긴 발기만으로도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오늘 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했고, 이름을 가진 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이름은 내일 밤에나 움직일 것이다. 안쪽 창고의 벽에는 얇은 선으로 그려진 목차가 걸려 있었다. 귀면곡의 기록에서 시작해 입막음 장부, 억새향의 반전, 두루마리의 뒤집힘, 냄새의 자물쇠, 명패와 계승까지. 선은 어둠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는 선이야말로 조직의 뼈였다. 하연옥은 그 선을 한 번 훑고 빈칸 하나에 가느다란 점을 찍었다. 점은 오늘 밤의 도주가 장부의 어느 줄과 연결되는지 가리켜 주었다. 연결은 곧 의미였고, 의미가 있어야 도주는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 된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탁자에 펼쳤다. 비단에는 오늘 밤 창턱에서 포집한 공기가 잠들어 있었다. 비단의 올 사이로 억새향과 단맛, 금속의 비린내, 비단선의 윤, 단가의 숨이 겹겹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작은 유리를 비단 위에 올려 빛을 꺾었다. 꺾인 빛이 냄새를 그림으로 바꿨다. 그림의 가장자리에 재가 얇게 붙었다. 그 재를 손톱으로 긁어내면 내일 읽을 문장의 첫 획이 생긴다. 첫 획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 없이 있는 문장이 가장 오래 남는다. 서리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단정한 얼굴선과 숨의 리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결정은 언제나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칼의 사이를 비켜가곤 했다. 오늘 밤도 그랬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까지 칼을 비켜갈 수 있을지 아이의 안쪽에서 짧은 불안이 지나갔다. 불안이 지나가면 평정이 남는다. 평정은 냉소심결의 첫 페이지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법의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감정은 기록의 적이 아니다. 다만 기록보다 앞서면 적이 된다. 창고의 안쪽 벽에 새겨둔 작은 매듭을 풀면 다른 길이 열린다. 길은 서로를 모른다. 파문국은 암영루를 모른다. 암영루는 천기각의 깊이를 모른다. 오직 루주만이 이 모든 길을 통합한다. 오늘 밤의 이동은 그 구조를 한 번 더 시험했다.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바깥의 바람은 문을 찾지 못했고 안쪽의 숨은 서로의 속도를 잃지 않았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북이 아주 작게 울렸다. 첫 타와 둘째 타 사이가 조금 길었다. 길어진 만큼 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남은 밤 사이로 작은 일들이 더 있었다. 금화상회의 뒷방에서 진사헌이 장부의 곁살을 다시 깎았고 유수객잔의 등잔 받침에서 인주태가 한 번 더 말랐다. 하북팽가의 팽사오는 냄새를 한 번 더 맡았다가 고개를 저었고 서고의 문지기 노의원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문지방을 한 번 더 쓸었다. 묻지 않는 손의 쓸림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은 흔적은 언젠가 증언이 된다. 창고의 등잔을 낮추며 하연옥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의 도주는 칼을 피한 일이 아니라 기록을 옮긴 일이었다. 기록이 자리를 옮기면 길의 의미가 바뀐다. 길의 의미가 바뀌면 추격의 문장은 스스로 꼬인다. 꼬인 문장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베고 쓰러진다. 쓰러지는 소리를 듣는 귀를 만드는 것이 하오문의 일이었다. 귀는 바늘로 만든다. 칠일은 그 귀를 이어 다음 방으로 넘긴다. 문을 닫을 때 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이름이었다. 오늘 밤 그들이 남긴 곳곳의 빈칸에 어떤 이름도 적히지 않았는가? 적히지 않았다. 적히지 않았기에 오래 남을 것이다. 오래 남을수록 나중에 실로 강하게 꿰매진다. 서연은 끄덕였고 윤서는 봉투를 봉했다. 초연은 교체 명단의 첫 줄을 덮었다. 서리는 주머니, 속죄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그 무게가 내일의 문장을 태울 것이다. 바깥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방향을 바꾸었다. 창고의 돌벽이 아주 얕게 떨렸다. 떨림은 길의 심장 박동이었다. 심장이 있는 길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길만이 도주를 이동으로 바꾼다. 오늘 밤 그 길이 한 번 더 이어졌다. 도시는 야경을 걸치면 말수가 준다. 대문을 지키는 군졸의 발소리는 규칙적으로 얕아지고 장터의 기둥 그림자는 물을 머금은 듯 두꺼워진다. 숨을 낮추는 시간, 사람들의 귀는 스스로 닫힌다. 귀가 닫힐 때 칼은 잘 들렸다. 그 밤 천마신교의 깃발이
동쪽 외성의 공터에서 바람을 길들이고 있었다. 저 결대 전위대장 흑과는 횃불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뒤편에는 사다리처럼 세운 창과 편자들이 일렬로 기대어 있었다. 칼은 번쩍이지 않았다. 대신 숨은 일정했고 발은 모래를 고르게 밟았다. 위지광 휘하의 전위대 선두에서 길을 열고 냄새를 지워 온 자들의 습관이었다. 그들이 믿는 문장은 간단했다. 힘이 진실을 만든다. 힘이 부족하면 거짓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흑과는 팔꿈치를 들어 올리며 낮게 말했다. 그 말은 형법당의 규례문처럼 짧았다. 오늘 밤의 길은 골목 세 곳, 수로 두 곳, 양조장 하나다. 누가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몸으로 보여라. 그는 천천히 주먹을 펴 보였다. 주먹의 마디 사이로 그을음이 묻어났다. 그 그을음은 전날 밤 유수객잔 뒷마당에서 들고 갔던 등잔 받침의 흔적이었다. 냄새는 적었고 기름의 결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등잔의 높이가 절반 칸 내려가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내린 높이, 습관이 아닌 결정의 흔적. 결정은 죄의 모서리를 드러낸다. 흑과는 그 모서리를 찾으려 했다. 같은 시간, 천기각 아래 지하 통로에서는 사다리를 내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작았고 돌벽에 부딪히며 단번에 죽었다. 윤서는 촛불을 가리고 봉투를 열었다. 암영루에서 올린 단신이었다. 남문 쪽 장정의 무게가 평소보다 가볍고 서문 쪽 도박판은 밤부터 미리 접혔다. 오랑문이 스스로 그림자를 짧게 가져간다는 뜻이었다. 그림자가 짧으면 발을 크게 내딛지 않는다. 발이 작아지면 추적은 덜 위험해진다. 하연옥은 봉투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힘은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말은 한 줄로 흐르게 해야 했다. 서연이 비단 주머니를 꺼내 탁자에 펼쳤다. 주머니의 올 사이에는 창턱에서 포집한 공기가 얇게 눕혀 있었다. 억새향과 금속의 비린내, 그리고 단맛이 겹겹이 겹쳤다. 그녀는 나편 유리를 기울여 빛을 꺾었다. 꺾인 빛의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물결선이 번졌다. 2번, 그리고 한 번의 휴지. 2번은 사람의 습관이고 마지막 한 번은 장치였다. 장치는 돌창에 매단 방울일 것이고 습관은 쫓는 자의 호흡이었다. 서연은 그 물결선을 장부의 옆칸에 옮겨 그렸다. 옮겨진 선은 내일의 실말이었다. 초연은 교체 명단을 접고 올라와 서린 곁에 섰다. 아이의 손은 나무패 위에서 고요했다. 패에는 수로의 곡선, 여관의 뒷문, 약방의 설화, 양조장의 우물, 금화상회의 뒷계단이 새겨져 있었다. 서리는 패를 3칸만 움직였다. 움직인 칸마다 작은 점을 하나 찍었다. 점의 간격은 사람의 걷는 보폭과 닿아 있었다. 오늘 밤 보폭은 길지 않았다. 무영천보는 긴 도주보다 짧은 이탈에 어울린다. 이탈하는 동안 남기는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공기의 구멍이다. 구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냄새는 구멍을 건너뛰지 못한다. 외성의 공터에서 흑과는 수아들에게 돌창을 나눠 주었다. 돌창의 틈마다 얇은 방울이 박혀 있었다. 방울 안에는
무향의 액체가 담겼다. 억새향을 덮는 배합, 사천당가에서 오래 다듬어 온 숨의 기술이었다. 흙과는 그 방울을 벽과 소매, 문턱과 다리의 밑면에 달게 했다. 바람이 돌면 방울의 입이 잠깐 열린다. 그 순간에 들어오는 숨을 잡으면 누가 거짓을 품었는지 몸이 먼저 대답한다. 그는 한 손으로 방울을 달고 다른 손으로 편자를 들어 올렸다. 편자의 빈속에는 진홍빛 가루가 숨 쉬고 있었다. 가루는 독이 아니라 신호였다. 강자에게는 흔들림이 일지 않으나 약자에게는 손의 떨림이 묻어난다. 손이 떨리면 길이 만들어진다. 길이 보이면 칼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흙과는 사람을 해치기보다 먼저 공간을 바꿨다. 수로 입구의 물 높이를 손바닥만큼 낮췄고 장터의 글자별을 2칸 옮겼다. 글자별은 상인들이 가격을 맞출 때 눈으로 먼저 보는 표시였다. 표시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숨이 엇갈린다. 엇갈린 숨 사이에서 거짓은 오래 숨지 못한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했다. 전위대의 발은 길을 기억하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북팽가의 중장 팽도영이 멀리서 순시대의 끝을 이끌고 왔다. 그의 눈에는 칼이 적었고 도장은 더 많았다. 팽도영은 형법당에 공을 세우는데 칼보다 표가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용비의 형법서를 한번 넘겨보는 신용만 하고 흑관과 시선을 짧게 교환했다. 시선의 길이는 책임을 나누는 몫이었다. 정파와 마교는 오늘도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나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칼은 더 쉽게 움직인다. 유수객잔 뒷마당에서 방아 소리가 멎었다. 범효는 문을 반쯤 열더니 다시 닫았다. 닫는 속도가 빨랐다. 빠른 닫힘은 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앞서면 냄새가 늘어난다. 늘어난 냄새를 바람이 먼저 기억한다. 바람이 기억하면 길은 칼 없이도 보인다. 흙과는 그 보임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방울을 달고 방울 대신 발을 들었다. 그 시각 천기각의 방 안에서 하얀 옥은 촛불을 반쯤 가렸다. 불심이 낮아지자 그림자들의 모서리가 서로의 등뼈처럼 붙었다. 그녀는 운패를 2장 꺼내 포개었다. 포개진 태의 미세한 틈이 다른 운패의 결과 어긋나게 맞았다. 어긋남이 곧 길이었다. 길의 첫머리에 그녀는 빈칸을 하나 만들었다. 빈칸은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떼어낼 자리였다. 이름을 떼어내면 영웅담이 남고 영웅담이 남으면 도는 흔들린다. 도가 흔들리면 칼이 바쁘다. 칼이 바쁘면 말이 느려진다. 그 느림 사이로 장부가 걸어간다. 서연이 물을 올렸다. 잔의 가장자리에 맺히는 물방울이 오늘은 빨랐다. 공기 중에 입자가 줄었다는 뜻이었다. 줄어든 입자는 누군가 바람을 돌렸다는 증거였다. 누군가 사천의 숨을 아는 자들. 서연은 창턱의 틈새를 손톱으로 다시 훑었다. 가루가 없었다. 대신 윤이 있었다. 비단선이 지나간 윤, 방울이 입을 닫을 때 남기는 아주 미세한 점의 연속. 그녀는 그 윤을 장부의 구석에 작게 옮겨 적었다. 옮겨 적힌 윤은 내일의 향을 부른다.
향이 오면 동문이 움직인다. 약홍은 멀리 있었으나 표식은 가까웠다. 흑과는 양조장 담장에 손을 얹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우물가의 물소리가 일정했고 새벽을 재촉하는 기척은 없었다. 그는 돌창을 담장 틈에 박았다. 방울이 한 번 흔들리고 멈췄다. 멈춤이 너무 깨끗했다. 깨끗함은 흔적을 지워 놓았다는 뜻이기도 했고, 흔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두 번째 돌창을 조금 더 낮은 곳에 박았다. 이번에는 미세한 울림이 4번 연속으로 났다. 4번은 장치였고 사람이 아니었다. 장치만 치우면 된다. 흑과는 방울의 혀를 뽑아 버렸다. 그 순간 골목의 바람이 방향을 돌았다. 바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바람이 돌자 장터의 소리도 바뀌었다. 갑흥정의 말끝이 단호해졌고 주모의 웃음이 얕아졌다. 얕아진 웃음은 금의 냄새를 싫어한다. 금의 냄새가 줄자 말이 준다. 말이 주는 틈으로 오랑문이 움직였다. 기도의 발이 먼저 사라졌고 판이 낮게 눕혀졌다. 낮은 판에서 주사위의 모서리는 덜 부서진다. 덜 부서질수록 흔적은 적다. 흔적이 적을수록 길은 길다. 길이 길어지면 칼은 지친다. 오늘 그 지침을 기다리는 쪽은 하오문이었다. 북경 암영루의 지하 창고에서 초연은 교체 명단의 첫 줄을 다시 덮었다. 교체는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다. 냄새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냄새가 바뀌면 길의 결이 달라진다. 결이 달라지면 누가 어느 방에서 장부를 넘겼는지, 누가 어느 골목에서 말을 접었는지 추적은 틀어진다. 틀어진 추적은 힘을 더 세게 만든다. 힘이 세질수록 거짓은 빨리 탄다. 빨리 탄 거짓은 재를 많이 남긴다. 재는 냄새와 잘 붙는다. 서리는 그 재를 모으는 방법을 익혀왔다. 외성공터에서 흑과는 말없이 방울을 회수했다. 손등의 상처에 은빛이 짧게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북문 초소의 문직이 이름이 바뀌었다. 바뀐 이름이 서고의 출납부에 올라 있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면 사람이 바뀌었거나 표가 바뀌었거나 둘 다였다. 흑과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이름은 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칼은 종이보다 빨랐다. 그는 전이대 둘을 떼어 북문으로 보냈다. 도장은 나중 문제였다. 그가 발을 돌리려던 찰나 우물가에서 미세한 냄새가 솟았다. 단맛이었다. 달아서는 안 될 자리였다. 단맛은 장부가 오래 머문 자리에서만 나온다. 그가 한 걸음 움직이는 사이 골목의 그늘에서 다른 발이 똑같이 움직였다. 발의 깊이는 얕았으나 속도는 빨랐다. 자맹문이 아닌 곁 흉내만 닮은 발이었다. 흑과는 그 발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정파의 서고를 오래 드나들다 억지로 배운 자맹의 허영. 허영은 강하지 않다. 그는 등을 돌리지도 않고 손목만 튕겨 방울의 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혀가 부딪히며 낸 소리는 2번 끊기고 1번 이어졌다. 2번은 사람, 1번은 장치. 사람의 쪽이 더 느렸다.
그 느림 사이로 천기각의 창틀에 다시 바람이 닿았다. 서연은 등롱을 낮추고 공기를 회전시켰다. 공기의 조각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조각들의 가장자리에서 얇은 비늘처럼 반짝임이 일었다. 비늘은 냄새가 아니라 시간의 흔적이었다. 오늘 밤 마교가 쓴 힘의 시간, 정파가 감춘 표의 시간, 그리고 하오문이 꿰매는 기록의 시간. 세 종류의 시간이 서로 엇갈리며 같은 골목을 지나갔다. 엇갈림이 많아질수록 다음 칸의 글씨는 또렷해진다. 흑과는 마지막으로 양조장의 돌창을 뽑아 허리에 걸었다. 방울의 입은 모두 닫혀 있었고 우물의 물높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는 발을 돌리며 짧게 중얼거렸다. 힘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위지광이 전이대에게 들려주던 문장의 첫 줄이었다. 전이대는 그 문장을 기억하고 길을 만들었다. 길은 내일 더 굵어질 것이다. 힘이 들어오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달라진다. 달라진 바람을 먼저 잇는 쪽이 이긴다. 그가 믿는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 진실이 골목을 떠나는 동안 천기각에서는 운패가 다시 포개졌다. 포개진 태의 어긋남이 장부의 빈칸과 겹쳤다. 겹친 자리에 하얀 옥은 점 하나를 찍었다. 점은 이름이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방향을 가진 점은 칼보다 느리지만 더 멀리 간다. 서리는 어머니의 손끝을 보았다. 손끝에서 바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늘은 말이 없고 실은 길을 잇는다. 길을 잇는 동안 힘은 자주 말을 바꾼다. 말이 바뀌면 기록은 일어난다. 기록이 일어나면 세상은 조용히 달라진다. 밤의 마지막 북이 울릴 무렵 유수객잔 뒷마당에 물결이 사라졌다. 장터의 글자별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도박판은 낮은 판을 덮은 채 숨을 쉬었다. 북문 초소의 도장은 새 잉크를 먹었고 서고의 문지기 노우연은 문지방을 한 번 더 쓸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사이에 힘은 자신이 해낸 일을 영웅담으로 남길 것이다. 그러나 영웅담이 길을 모두 덮지는 못한다. 빈칸은 계속 남는다. 그 빈칸을 꿰매는 실은 오늘도 길게 풀렸다. 흑과는 동쪽 공터를 떠나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횃불의 불심은 조금 낮아졌고 깃발의 그림자는 짧아졌다. 짧아진 그림자가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였다. 내일 더 큰 힘이 들어온다. 그는 그 힘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다. 위지광.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칼은 주인을 얻는다. 칼이 주인을 얻으면 말은 더 짧아진다. 짧아진 말의 세계에서 하오문은 오늘도 긴 시를 꺼내 들었다. 해가 열을 거두면 도시의 말수는 저절로 줄었다. 북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진 상단의 발자국이 어둠에 흡수되고 수로의 얕은 물결이 낮에 받아 적은 소문을 천천히 지워간다. 천기각의 등롱은 두 번 숨을 고른 뒤 발길을 낮췄다. 빛이 낮아지자 향의 층이 또렷해졌다. 억새향의 둥근 가장자리, 금속이 스치는 얇은 비린내, 장부가 오래 머문 곳에서만 나는 아주 미세한 단맛. 그 위에 낯선 쓴 향이 얹히려는 순간 서연이 창살을 반쯤 닫아 공기를 돌렸다. 돌린 만큼 향이 늦었고
늦은 만큼 길이 보였다. 하연옥은 탁자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2번 쓸었다. 오늘 밤 장부가 걸어온 거리와 내일 장부가 건너야 할 틈이 그 표면의 거칠기 속에 있었다. 윤서는 암영루에서 올라온 단신을 펼쳐 보였다. 남문 건물은 다시 느슨해졌고 서문 쪽 도박판은 낮은 판으로 눕혀진 채 말을 아끼고 있었다. 오랑문이 스스로 그림자를 짧게 가져가는 밤이었다. 그림자가 짧아지면 발은 커지지 않는다. 발이 작아질수록 추적은 조용해졌다. 조용한 추적은 더 멀리 간다. 창틀 곁에서 서린이 얇은 종이 조각을 한 장씩 들어 올렸다. 종이는 잉크 대신 등잔기름을 얇게 머금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기름의 결이 손톱 자국처럼 바뀐다. 첫 장은 동쪽, 둘째 장은 북동, 셋째 장에서 결이 반시계로 작게 말렸다. 사람의 숨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코끝에 가까이 대었다. 억새향 아래서 물의 비린내와 함께 다른 냄새가 아주 얕게 솟았다. 차였다. 차의 냄새가 밤의 공기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일은 드물었다. 드물수록 이유가 있었다. 서연이 등롱의 심지를 아주 조금만 내려 빛을 낮추었다. 방의 밝기가 한 걸음 줄어들자 탁자 위의 유리 나편이 공기의 흐름을 얇게 드러냈다. 흐름의 교차점이 창턱과 서랍 사이에 생겨 있었다. 교차점에는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백자에 덜은 물은 이미 미지근했고 표면에는 작은 그늘이 원을 그리며 돌았다. 하연옥은 그 원의 속도를 눈으로 셌다. 눈으로 세는 동안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찻갑을 꺼냈다. 차십의 색은 연하지 않았고 향은 가벼워 보였으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혀를 먼저 당기는 냄새가 있었다. 동정의 녹차였다. 그녀는 이 차를 싫어했다. 싫어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천기각의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밤에만 가능한 선택이었다. 물은 끓지 않았다. 끓이지 않는 물은 차의 가장 얕은 날을 먼저 드러낸다. 그녀는 차십을 소량만 풀어 표면이 숨을 쉬도록 두었다. 뜸을 들이는 동안 그녀는 운패를 2장 폭에 그 태의 미세한 어긋남을 맞추었다. 어긋남은 장부의 빈칸과 겹쳤다. 겹친 자리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부르는 표식이었다. 시간이 오면 기록이 움직인다. 기록이 움직이면 칼이 늦어진다. 오늘 밤은 기록이 먼저였고 칼은 나중이었다. 찬물이 숨을 한 번 내쉬고 멈추자 하연옥은 잔을 들었다. 잔이 입술에 닿는 순간 방의 다른 소리들이 반발짝 물러섰다. 처음의 맛은 목에 닿기도 전에 혀끝에 자리 잡았다. 풋내가 아니라 직선의 쓴맛, 금속과 흙 사이의 건조한 결이 혀의 가장자리를 따라 퍼졌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지 않고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 호흡, 2 호흡, 3 호흡. 서연은 나편 유리를 조금 더 기울여 빛을 꺾었다. 꺾인 빛이 잔의 표면에서 엷은 물결을 만들었다. 물결의 산이 3번 솟고 골이 2번 지나갔다. 그동안 혀끝의 쓴맛은 줄지 않았다. 하연옥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잔을 내려놓고
탁자 모서리에 새긴 작은 눈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세 자리의 빈칸을 지나 네 번째 칸에서 멈췄다. 멈춘 자리의 아래 흑연으로 찍어둔 점 하나가 있었다. 점의 오른쪽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글자가 없도록 비워둔 자리였다. 서리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 표정은 평소의 단정함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눈의 초점이 방 안의 어떤 물건에도 닿지 않은 듯 멀리에 있었다. 아이는 자네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얇은 선과 혀끝에 오래 남는 맛의 길이를 자신의 안쪽에서 동시에 느꼈다. 오래 남는 맛은 사람의 기억을 붙잡는다. 붙잡힌 기억은 나중에 실마리가 된다. 실마리가 선보다 먼저 도착할 때가 있다. 그때는 말보다 냄새가 먼저 움직인다. 윤서가 암영루 기록의 한 귀퉁이를 접으며 탁자에 올려놓았다. 사천단가의 제제사 당영서가 낮에 양조장 담장 높이를 손가락 두 마디만큼 낮췄다는 보고였다. 담장의 높이가 바뀌면 바람의 균형이 어긋난다. 어긋난 바람은 향을 밀어넣고 향은 사람의 습관을 흔든다. 흔들린 습관은 쉽게 기록으로 옮겨 적힌다. 기록으로 옮겨진 습관은 다시 습관이 된다. 그 반복 속에서 장부는 거짓을 오래 붙들어 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놓는다. 손이 놓인 자리에서 사람이 넘어진다. 하연옥은 그 넘어진 자리의 모양을 이미 알아두었다. 서연은 찻잔을 들어 공기 가까이에 고개를 기울였다. 냄새가 공기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무거운 냄새는 흔히 달거나 기름지다. 그러나 이 냄새는 달지 않았고 기름도 아니었다. 밑으로 가라앉으려다 다시 올라오는 작은 힘이 있었다. 올라오는 동안 향은 억새향의 둥근 가장자리에 얇은 잎을 남겼다. 잎은 곧 닫혔다. 닫히는 속도가 혀끝의 쓴맛보다 느렸다. 느린 만큼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 느림을 장부 여백의 오른쪽 끝, 빈칸에 아래 모서리의 작은 선 하나로 옮겼다. 작은 선이 모이면 날이 되고 날은 나중에 칼보다 먼저 닿는다. 저녁의 끝으로 기울 무렵 북문 초소에서는 도장의 잉크가 바뀌고 있었다. 형법당의 모용비가 올린 표준 배합에서 검붉은 빛이 한 톤 옅어졌다. 옅어진 잉크는 종이의 섬유를 덜 물들인다. 덜 물들인 글씨는 지워지기도 더 씌우기도 쉬웠다. 팽가의 문서주임 팽사오는 그 차이를 코로 먼저 알아차렸다. 잉크가 젖을 때 나는 철의 냄새가 줄었다. 냄새가 줄면 글씨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밤에 사라질 이름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적었다가 지웠다. 적고 지우는 속도가 빠를수록 책임은 늦어진다. 늦어진 책임이야말로 장부가 가장 사랑하는 습관이었다. 외성공터에서 천마신교, 적혈대의 전위대장 흑관이 방울을 회수하고 있었다. 우물 위에 걸어두었던 방울은 모두 입을 닫았다. 닫힌 입 사이로 단맛의 잔향이 아주 얕게 흘렀다. 달아서가 아니라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흑관은 그 다름을 믿지 않았다. 그는 칼을 믿었다. 칼은 단맛을 묻지 않는다. 대신 몸의 균형을 묻는다. 균형이 흐트러진 잔은 쉽게 넘어진다. 그는 방울에 혀를 뽑아 허리춤에 걸었다.
내일 더 큰 힘이 들어올 것이다. 그 힘의 이름을 그는 속으로만 불렀다. 위지광.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칼은 주인을 얻는다. 천기각의 방 안에서 하연옥은 잔을 완전히 비우지 않았다. 바닥에 남긴 얇은 선이 혀끝에서 아주 느리게 사라졌다. 사라지는 속도를 그녀는 또 한 번 마음으로 셌다. 숫자는 입술을 지나지 않았다. 숫자는 손끝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탁자 한켠에 놓아둔 빈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실내에 걸어두었을 종이를 그날만은 반대로 말았다. 속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말아 서랍의 가장 안쪽에 눕혀두었다. 눕힌 자리의 나무는 다른 칸보다 한 올 더 거칠었다. 거칠기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찾을 수 있었다.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숨겨두는 일. 그 일이야말로 오늘 밤 기록이 해야 할 전부였다. 서리는 두루마리가 뒤집혀 눕는 순간을 눈으로 기억했다. 두루마리의 표면에 얇게 밴 향이 손등으로 스며들었다. 그 향은 억새와 등잔기름의 사이에서 분명히 달랐다. 달라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사람은 보통 지나친다. 지나침을 위해 만든 향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코가 그 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았다. 기억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서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마시는 사람은 드물다. 드문 일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이유가 된다. 이유는 나중에 길이 된다. 서연은 잔을 치우고 운패를 포개어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운패의 태가 서로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소리는 금속의 딱딱함이 아니라 실이 지나갈 때 나는 마찰의 숨이었다. 그 숨은 기록의 고동과 비슷했다. 오늘의 고동은 빠르지 않았다. 마르지 않음이 곧 견디는 방식이었다. 견디는 동안 바깥에서 소리 하나가 낮게 지나갔다. 순시대의 발이었다.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반 마디 짧았다. 짧아진 간격은 거리를 재촉했다. 재촉하는 발은 실수를 끌고 다닌다. 실수를 먼저 기록한 쪽이 내일을 잡는다. 윤서는 봉투를 봉하고 서랍의 다른 칸을 열었다. 안쪽에는 얇은 비단 조각이 겹겹이 누워 있었다. 오늘 창턱에서 포집한 공기가 그 비단의 올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한 조각을 들어 빛에 비추었다. 빛이 꺾이며 작은 점들이 떠올랐다. 점은 냄새의 방향을 뜻했고 방향은 누군가의 의도였다. 의도는 칼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언제나 더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구조가 된다. 하오무는 구조를 이길 생각이 없었다. 구조를 타고 흐를 생각이었다. 하연옥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입술에 살짝만 대었다. 쓴맛은 이미 약해졌고 대신 혀의 뒤쪽에서 미세한 떨음이 길을 만들었다. 떨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표식으로 쓰기 좋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다. 서린의 눈이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았다. 말은 없었다. 말이 없을수록 정확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정확해진 침묵이 방 안의 물건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되돌린 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움직임은 조용하고 길어야 했다. 길수록 흔적은 얇아진다.
그날 밤의 하늘은 별이 많지 않았다. 성벽 위의 횃불이 빛의 공백을 메웠다. 공백이 많을수록 바람은 더 자주 방향을 바꿨다. 방향이 자주 바뀌면 향의 층이 두꺼워진다. 두꺼워진 향 속에서 얇은 쓴맛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또렷해진 만큼 오래 남았다. 오래 남을수록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낼 가능성도 커졌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믿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계산의 다른 이름이었다. 계산은 늘 기록으로 끝난다. 천기각의 문이 닫히고 창턱의 바람이 한 번 더 몸을 바꾸었다. 서연은 등롱을 낮추고 공기를 회전시켰다. 회전이 멎을 때 방 안에는 이제 아무 냄새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얇은 층의 안쪽 서랍의 가장 깊은 칸과 빈 두루마리의 표면, 잔의 바닥이 닿았던 탁자. 모서리에는 여전히 쓴 향에 가느다란 실이 남아 있었다. 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길을 기억했다. 기억하는 실은 나중에 바늘이 되었고, 바늘은 언젠가 빈칸을 꿰맬 것이다. 도시는 천천히 잠들었다. 북문 초소의 도장이 마르고 서고의 문지기 노우연이 문지방을 한 번 더 쓸었다. 유수객잔의 등잔 받침에서는 인주태가 얇게 굳었다. 양조장의 우물은 밤의 냄새를 한 번 들이켰다가 내뿜었다. 외성 공터에서 흑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내일의 힘을 속으로만 되뇌었다. 천기각에서는 빈 두루마리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바깥의 별빛이 잠깐 서랍 틈새로 스며들어 종이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쓴 향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서서히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속도만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숫자로 변해 오래 남았다. 그 숫자는 아직 말이 되지 않았다. 말이 되는 날은 별개의 문제였다. 오늘 밤의 기록은 거기까지였다. 추적을 부르지 않기 위해 숨을 접는다. 남은 건 바늘 한 올과 이어진 은실 다음 골목에서 이 실로 누구의 거짓을 꿰맬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막 3부. 천기각 하늘의 기미를 파는 집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